엄마가 지금 수술실에 계신다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한데 못 오겠나? 병원 복도에 메아리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건 사위 제역의 차갑고 건조한 대답뿐이었죠. 아버님, 수진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요. 내일 모레나 들어온대요. 그럼 자네라도 좀.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 최병수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술실 빨간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저는 박순덕, 올해 70살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함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좋은 하루 되실 거라 믿어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사인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가 이럴 리 없다고, 분명 바빠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아주 검소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3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딸 하나만큼은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외동딸 수진이. 42살이 된 우리 딸은 제법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까지 저희가 모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사위 재혁이도 반듯해 보였고 딸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손주 민서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손녀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서로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우리 딸이 엄마가 되다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매달 50만 원씩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쓸 돈은 얼마 안 돼요. 남편하고 저 둘이서 먹고 사는데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손주가 좋은 교육받고 우리 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아이한테서 오는 전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서너 번씩 전화하던 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두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명절 때나 겨우 한 통씩. 제가 먼저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걸게라는 말과 함께 끊기기 일쑤였죠. 여보, 애가 바쁜가 봐. 요즘 회사 일이 많은가 보지 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시렸어요. 작년 추석 때였어요. 딸아이가 시댁에만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엄마, 올해는 시댁에 가야 할 것 같아. 내년에는 꼭 갈게. 그래, 그래. 시댁도 가야지.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차례상을 차리다가 그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내년에 오면 되지. 하지만 내년 설날도 그 다음 추석도 딸은 오지 않았어요. 핑계는 늘 똑같았죠. 바빠서요. 민서가 학원 가야 해서요. 시댁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니까요. 딸아이도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가슴이 무너진 건 지난달이었어요. 손주 민서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손주 입학 선물을 준비했어요. 책가방에 필통, 공책 세트까지. 딸아이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깜짝 선물로 주면 기뻐할까봐 그냥 혼자 준비했죠. 입학식 며칠 전 저는 용기 내서 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민서 입학식 언제니? 엄마가 가도 될까? 엄마, 입학식은 부모만 가는 거야. 할머니까지 오면 복잡해. 아, 그래. 알겠다. 그럼 끝나고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엄마, 그날 바빠. 다음에 봐. 그렇게 전화는 끊겼어요. 입학식 날, 저는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딸아이가 사진이라도 보내주나 싶어서요. 저녁 8시쯤 돼서야 단체 문자 하나가 왔어요. 민서 입학했어요. 사진 한 장. 손주가 교복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딸과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손주 얼굴을 한참이나 쓰다듬었답니다. 여보, 민서 봐. 많이 컸네.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남편도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러게. 우리 손주 이제 초등학생이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작은 핸드폰 화면 속 손주 사진 하나로 위로받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 지금까지 꼬박꼬박 딸에게 보낸 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통장 정리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많이 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걸까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딸은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딸아이도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겠지. 조금만 더 이해해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먹구름이 천천히 몰려오는 것처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저를 짓눌렀죠. 그리고 그 예감은 불과 며칠 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으윽.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명을 질렀죠. 여보, 여보.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놀라 달려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순떡아, 정신 차려. 어디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정신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딸아이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급성 맹장염입니다. 터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죠. 여보, 수진이한테 연락해요. 우리 딸한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기다렸죠. 딸아이가 곧 달려올 거라고, 제 손을 잡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수진이는? 응? 곧 와. 해외 출장 중이래. 내일 모레나 들어온다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출장? 지금 엄마가 수술하는데? 그럼 재혁이라도 그 사람도 회사 일이 있다고.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어요.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남편의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쓰는 걸 봤어요. 70평생을 함께 산 남편의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미안하고 슬펐답니다. 수술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새빨갛게 충혈된 남편의 눈이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여보, 깼어?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느껴졌죠. 수진이는 아직 연락 없어. 그 짧은 대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수술했다는 연락을 받고도 전화 한 통 없다니.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제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괜찮으세요?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저려왔어요. 우리 딸은 어디 있을까? 엄마가 수술대에 누웠는데 외국 어딘가에서 회의나 하고 있겠죠. 맞은편 침대 할머니는 손주들까지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병실을 뛰어다니며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고 소리치는 걸 보니 저는 문득 우리 손주 민서 생각이 났어요. 민서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알까요? 저기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남편을 불렀어요. 네. 보호자가 계속 계셔야 하는데 교대할 분은 안 계세요? 아, 저 혼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간호사는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요. 그날 밤 남편은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좁고 딱딱한 침대였지만 남편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누웠죠. 한밤중에 잠이 깨서 보니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못 자요? 아니, 자고 있었어. 당신 괜찮아? 네.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한 게 보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사위 재혁이가 문병을 왔어요.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나타난 사위는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맙다. 수진이가 출장 중이라서 대신 왔습니다. 죄송해요. 사위는 10분도 채 안 있다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사위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사위가 두고 간 과일 바구니를 멍하니 바라봤죠. 딸의 마음이 담긴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사온 과일. 그게 더 서러웠어요. 옆 침대 할머니네 가족들은 오늘도 아침부터 북적였어요.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왔더라고요. 어머님, 입맛 없으시죠?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고맙다, 얘야.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이 사온 죽을 혼자 떠먹으면서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답니다. 수술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한테 전화해봐요. 엄마 궁금하지 않나?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죠. 수진아, 아빠야. 엄마가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하셔. 시간 날 때 전화 좀 해줘.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문자 하나가 왔죠. 엄마, 미안해. 지금 정말 바빠. 조금만 기다려. 그게 다였어요. 통화는커녕 문자 한 줄.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사흘째 되던 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며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틀 뒤 퇴원 가능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퇴원하면 또다시 덩그러니 집에 둘만 남겠죠. 딸은 여전히 바쁠 거고요. 그날 저녁 맞은편 침대 할머니네 손주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나으세요. 색연필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할머니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손주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서랍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어요. 갤러리를 열어 손주 민서 사진을 찾았죠. 입학식 날 딸이 보내준 그 사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울지 마. 하지만 남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잡고 있었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둔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퇴원하면 수진이네 집에 하루만 묵을까? 갑자기 왜? 병원에서 집까지 먼데 내가 아직 몸이 안 좋잖아. 수진이네가 여기서 10분 거리라며. 하루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물어나 보자. 우리 딸이 싫다고야 하겠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서 긴장한 채로 기다렸죠. 신호음이 울리고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아빠. 수진아, 엄마가 모레 퇴원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남편 얼굴만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온 딸의 대답이 우리 부부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집이 좀 좁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그래. 하루만, 딱 하루만 쉬었다 가게 해줄 수 없을까? 병원에서 너희 집까지 10분밖에 안 걸리잖니. 남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70평생을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그것도 자기 딸에게요. 아빠, 민서가 요즘 예민해서요. 공부도 해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산만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조용히 있을게. 방해 안 할게. 그리고 집이 진짜 좁거든요. 불편하실 거예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사위 재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어머님 계시면 민서가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애가 너무 예민하거든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죠.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대신 퇴원하시면 제가 과일이라도 사갈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죠.
병실 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옆 침대 할머니네 가족들의 웃음소리만 멀리서 들려왔답니다. 여보, 응, 우리, 뭘 잘못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퇴원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침대 할머니는 아들이 휠체어를 가져와서 태워주고 있었죠. 어머니, 천천히 타세요. 집에 가면 며느리가 미역국 끓여놨어요. 고맙다, 얘야.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했어요. 수술한 몸으로 택시를 타고요.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가져왔어요. 보호자분이 픽업 오시나요? 아니요. 저희 둘이 택시 타고 갈 겁니다. 어머, 수술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쓸쓸함을 알 수 있었어요. 병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문득 딸네 아파트가 보였어요. 정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죠. 저 건물 어딘가에 우리 딸이 살고 있어요. 손주 민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여보, 택시 왔어. 남편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딸네 아파트를 바라봤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 택시에 올랐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짐을 들고 먼저 계단을 올라갔죠. 우리 집은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예요. 수술한 몸으로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찼어요. 괜찮아? 천천히 와. 남편이 중간중간 멈춰서 저를 기다려줬어요. 겨우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에서 쿰쿰한 냄새가 났어요. 일주일 넘게 비워뒀으니 당연했죠. 남편이 급히 창문을 열었어요. 여보, 침대에 가서 누워. 내가 청소할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어요. 딸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딸이 청소하는 동안 저는 침대에서 편히 쉴 수 있었겠죠. 손주 민서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 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70이 넘은 남편이 혼자 집안을 정리하고 저는 수술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녁 때가 되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하던 일인데 이제는 남편이 하고 있었죠. 여보, 밥 됐어. 일어날 수 있어? 식탁에 앉으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서툰 솜씨로 끓인 죽. 간이 좀 싱거웠지만 따뜻했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술 자국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 잘 도착했어. 걱정하지 마.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자고 있겠죠. 아니면 바쁘거나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퇴원했다는 것도 알면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제가 죽을 뻔했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도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수진이한테 전화해 볼까? 하지 마. 애가 바쁜가 봐. 그래도 순덕아. 남편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죠. 우리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뭘? 수진이는 이제 우리가 필요 없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요. 10살쯤 됐을 때 수진이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약을 발라주며 풀어주니까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죠. 엄마가 풀어주니까 안 아파. 그때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만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대하게 된 걸까요? 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사진 속 수진이는 늘 웃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행복한 얼굴로 딸을 안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딸만 보면 모든 게 괜찮았거든요. 여보, 뭐 봐?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 너머로 앨범을 봤어요. 아이고, 이때 수진이 정말 귀여웠지. 그러게. 정말 귀여웠어. 우리 부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앨범을 넘겼어요. 추억 속에는 사랑이 가득했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수술한 엄마가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아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응?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 자식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여보, 울지 마. 우리 그래도 괜찮아. 우리 둘이 있잖아. 응.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품에 안겨 울었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남편도 저를 안은 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처럼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여전히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죠. 저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여보, 커피 마셔. 남편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어요. 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죠. 쓰면서도 달콤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봅시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무슨 말이야?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고. 그게 무슨, 우리 재산 정리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해보자.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확 트이는 느낌이었답니다. 당신 진심이야? 응. 우리 3억 원 모았잖아. 아파트도 있고. 수진이 주려고 모은 거였지만 이제 우리 쓰자. 남편은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세계 일주. 크루즈 타고 1년 동안 세계 구경하는 거. 평생 꿈꿨잖아. 맞아요. 저희는 젊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둘이서 세계 구경을 해보자고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평생 오지 않았죠. 자식 키우느라, 돈 모으느라, 손주 교육비 보내느라. 우리 꿈은 늘 뒤로 밀렸어요. 여보,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 해. 이제는 우리 인생이야. 그날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틀 뒤 우리 부부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10년 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었거든요. 모든 재산을 딸 수진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유언장을 폐기하고 싶으시다고요? 젊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리고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유언장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재산은 우리가 다 쓸 겁니다. 남는 게 있으면 사회에 기부하고요. 변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새 유언장에 사인했죠. 그 순간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응, 시작이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았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우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로 한 거예요.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집에서 수진이를 키웠거든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시세대로 나가면 3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네요.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중개사가 돌아간 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 벽에는 수진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방문에는 수진이 키를 재던 자국도 남아 있었죠. 아깝지 않아? 제가 물었어요. 아깝지.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한테 돌아올 것도 없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여행사에 전화했어요. 1년짜리 세계 일주 크루즈를 알아보는 거였죠. 네, 두 분이시면 1년에 1억 5천 정도 드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약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여보, 우리 정말 하는 거야. 응, 정말 하는 거야. 저도 따라 웃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사흘 뒤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매물 정보를 봤나 봐요. 아빠,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왔던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옆에서 가슴이 철렁했죠. 응, 집 팔기로 했어. 왜요?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세요? 상해? 내가 언제 우리한테 상의를 했니? 남편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그건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딸이 관심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재산이었던 거예요. 수진아, 너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네. 아빠, 지금 무슨 말씀을? 엄마 수술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우리가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그건 제가 바빠서. 바쁘면 엄마가 수술해도 상관없는 거야? 퇴원하고 나서도 일주일 넘게 전화 한 통 없었잖아. 딸은 말이 없었어요. 수진아,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 거야. 돈도 우리가 쓸 거고. 아빠, 그럼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요양원비는요?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결국 딸이 걱정하는 건 자기 지갑이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빠, 수진아, 전화 끊을게.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은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잘했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요. 여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딸의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죠. 문자도 수십 통 왔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통화 좀 해주세요. 엄마, 병원에 못 간 거 미안해요. 그래도 집은 팔지 말아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서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이틀 뒤 딸과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죠. 문을 열자 딸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엄마, 아빠,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딸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병원에 못 간 것도 전화 안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사위 재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진짜로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재산이 걱정돼서 온 거라는 걸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면 됐어. 이제 일어나. 아빠, 집은 제발 팔지 말아요. 제가 나중에 효도할게요. 나중은 필요 없어. 우리 지금 필요했어. 아빠, 수진아, 너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했니? 아니면 그냥 재산 날아갈까봐 걱정되는 거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노후 준비는 생각하셨어요?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건 우리 일이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혁아, 남편이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우리 맘대로 쓰면 안 되니? 당신네 돈 한 푼도 안 쓸 건데 왜 간섭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은 이틀 동안 계속 찾아왔어요. 울고불고 했죠. 하지만 우리 부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딸이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 요양원비는 누가 내요?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미련이 사라졌어요. 결국 딸은 끝까지 돈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 건강은 관심도 없었죠. 수진아, 그건 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이제 그만 가렴. 우리도 바빠.
딸을 돌려보낸 뒤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여보, 우리 잘하는 거 맞죠? 응, 잘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남편의 품에서 저는 비로소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계약이 성사됐죠. 3억 5천만 원. 평생을 모은 돈과 집을 판 돈을 합치니 6억 5천이 됐어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답니다. 크루즈 출발일은 한 달 뒤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새 삶을 준비했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져갈 옷가지들을 챙기고 은행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답니다. 딸 수진에게서는 여전히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이요.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죠. 아빠,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민서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손주 민서, 정말 그 아이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딸이 그냥 그렇게 쓴 걸까요? 여보, 민서 사진 좀 보여줘.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손주 사진을 보여줬어요. 입학식 때 찍은 그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서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하구나, 민서야. 할머니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우리는 작은 원룸을 얼어 짐을 정리했어요. 크루즈에서 돌아오면 머물 곳이 필요했거든요. 보증금 5천, 월세 50.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했죠.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남편이 빈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새 출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우리만을 위한 선택이었답니다. 출발 사흘 전 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주 민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자 민서가 서 있었죠. 할머니, 민서야. 손주를 본 건 3개월 만이었어요. 그새 많이 컸더라고요. 저는 민서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민서. 뒤에서 딸 수진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아빠.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서라도 생각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 민서가 얼마나 슬플지.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났어요. 수진아, 민서 입학식 때 우리 왜 못 갔는지 기억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복잡하다고, 할머니까지 오면 안 된다고. 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민서 핑계 대지 마. 내가 정말 걱정하는 건 민서가 아니라 너희 재산이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아.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네,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물어볼게. 엄마가 수술했을 때 왜 안 왔어? 바빠서. 바쁘면 엄마 수술은 상관없는 거야? 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왜 전화 안 했어? 그건 왜? 정말 바빠서요. 수진아, 그게 이유가 돼?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죽을 뻔했어. 수술대에 누워서 내 생각만 했어. 우리 딸이 오겠지. 엄마 손 잡아주겠지 그랬어. 근데 넌 안 왔잖아. 엄마. 병실에서 일주일을 누워 있었어. 옆 침대 사람들은 자식들이 매일 왔어. 근데 우리한테는 아무도 안 왔어. 그게 얼마나 슬픈지 알아? 딸은 눈물만 흘렸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일주일 넘게 전화 한 통 없었어.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지?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 바빴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바쁜 건 핑계야. 진짜 궁금하고 걱정되면 어떻게든 연락하게 돼 있어. 하루 1분도 없었어? 문자 한 줄도 못 보낼 만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변명이었던 거죠. 수진아, 엄마는 이제 알았어. 우리가 너한테 돈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구나.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집 판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찾아왔잖아. 엄마 아플 때는 어디 있었는데? 딸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겠죠. 사실이니까요. 저는 민서를 보며 말했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자주 보러 오지 못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세계 여행 가. 우와, 좋겠다.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세요. 민서는 천진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답니다. 그래, 많이 찍어 올게. 딸 가족을 돌려보낸 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여줬죠. 잘한 거야. 우리 잘하고 있어. 알아요. 알아요.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했어요.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였죠. 70년 인생이 캐리어 2개에 들어간다니 신기했어요. 여보, 후회 없어? 남편이 물었어요. 없어. 당신은? 나도 없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났어요. 한국까지 가는 택시를 불렀죠. 짐을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이제 정말 가는 거네. 응, 정말 가는 거야. 택시에 올라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동네였죠. 딸을 키웠던 곳이고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곳이었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거대한 크루즈선이 보였어요. 우리를 태워줄 배였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짐을 싣고 있었어요. 여보, 저거 봐. 진짜 크다. 그러게. 저게 우리 집이 되는 거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탑승 수속을 밟았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짐을 맡기고 승선 카드를 받았죠. 배에 오르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화려한 로비, 넓은 복도, 큰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모든 게 신기했답니다. 우리 방은 7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아담하지만 깨끗한 방이 나타났죠.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여보, 이거 봐. 바다가 보여. 저는 창가로 달려갔어요. 끝없이 펼어진 바다. 수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안았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출항 시간이 다가왔어요. 갑판으로 나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설레는 표정이었죠. 출항합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항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동안 살았던 땅이 멀어지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 가, 수진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라. 민서도 잘 키우고.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자. 응, 행복하자. 바다는 넓고 푸르렀어요.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 날았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향기였답니다. 저는 7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결국 저를 버린 건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제 남은 인생을 살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함께 우리 둘이서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평화로워요.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 앞으로 1년 동안 세계를 여행하겠죠. 새로운 도시들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돈 아끼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식만 바라보며 사시는 건 아닌가요? 내 삶은 포기한 채 자식 인생만 챙기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은 소중해요. 정말 소중하죠. 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자식도 떠나가요. 그때 남는 건 나 자신뿐이에요. 저는 70살에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시간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극장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